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신 분 다 답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네, 답이 맞고 이제 우리 이런 문학에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예전에는 이제 시경이 3,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죠? 그 뒤로 이제 한 200년 전에는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르가 각 있거든 문학에는 그죠? 문학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가 먼저 출발이 되었고, 예, 그 다음에 소설, 수필, 또 아직 살아있는 게 시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아동문학에는 동화가 있고 동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평론도 있고, 요즘은 이제 번역도 있어요. 번역 분과도 문학에 해가지고, 문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문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평 쪽이 내나 평론인데, 평론을 보면은 음악 평론가도 있고 미술 평론가도 있고 문학 평론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평을 이렇게 시평이나 수필평이나 이런 걸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문단에서는 정석으로 해주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읽고 뭐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로서 등단을 해도 자기가 평론을 다른 분 걸 좀 쓰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평론으로 등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로 우리가 좀 시인들은 이점이 뭐냐면 시로 등단을 하면 신문사에서 이런 데서 이제 수필처럼 이렇게 쓴 칼럼이라든지 이런 거 써달라고 청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걸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는 수필가로 등단을 하는 게 좋고 또 수필가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이런 논리를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문 같은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가 있으면 등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하나의 매너고 예절이에요. 에티켓이니까 문단에서요.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막그 말하자면 평론을 하는 사람 시집을 내고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아주 시보다 더 활기를 치고 이런 분들이 부산바닥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사 지낼 테니까 제발 시집 내지 마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하고 하는데 안 그러면 등단을 하는지 해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냥 시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이제 지역에서 우리 부산 말하자면 서울에서 보자 시골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용납이 되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아주 그 비난받거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민낯을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되거든. 그 장르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되려면 그렇게 등단을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로 등단을 몇십 년간 하다가 제자들이 다른 데 서울에 어디 막 이렇게 이 단체 저 단체 들고 하고 나서는 와가지고 이제 나를 또 저울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여기저기 들어있는 게 아주 무기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나는 지금 손가락을 갖다 하면 바로 수필로도 등단되고 바로 소설가도 할 수 있고 바로 평론도 쓸 수 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어려운 뜻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한 달 안에 막 2달 다 해버렸어요. 등단을. 서울에 나는 아는 데가 원래 내가 이런 걸 하기 전에 한 7군데 정도 내가 심사평만 쓰면 다 문인이 될 수 있고 부산바닥에 내가 수십 한 50명 정도 등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서울에다. 그런데 이제 실력이 있고 문학타임 또 만들고 나서 제 문학타임 식구들이 제자들이 또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좀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소설로도 등단했고 평론으로도 정식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장르에서 이제 그러니까 또 나를 유혹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돈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그만하겠다. 왜냐면 시 하나만 해도 평생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말을 제자들한테 늘 하거든요. 시로서 성부를 시인이면 시로서 성부를 해라. 시 하나도 하면
할수록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요. 등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카트라인일 뿐이에요. 뭐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대학이면 대학에 들어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석사나 박사를 공부를 해보면 새로운 학술을 자기가 펼침으로써 학위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학술. 그게 중요하듯이 우리 이 문학에도 창의성,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거 평가, 자기 시적으로 한다든지 소설적으로 한다든지 수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개성성, 창의성, 그런 표현, 뭐 구사력이 뛰어나다, 뭐 문체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 한 말 대답 다 맞고, 플러스 제가 말하는 것, 그 시면은 시에 관계되는 문체력이 애어나야 되고, 문장력이, 시적인 문장력이 어떤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등담하셨다고 여기저기 그냥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5, 6밖에 안 돼요. 인류가 되려면 계속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진이 밥 먹는 시간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뭐 이럴 게 아침에 새벽에 4~5시에 일어나서 글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늦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저는 요즘도 그렇거든요. 한 끼를 세 끼도 안 먹어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냥 그 정도가 된 때야 소위 도의 경지에 들어갔다. 내가 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쓰지 않나. 보통 도라는 것은 사고파는 가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고파는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것이 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좀 뭐 소연한 사람, 소홀한 사람 보고는 도인이다 이런 말 하고 그러죠. 그런 경지에 들어갈 정도로 사유를 하고 사실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예술가가 되고 본인의 길을 가려면 그런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 아예 제가 그냥 아마추어식으로 아니고 프로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또 스파르타식 좀 이런 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기지를 못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뭐 여러분을 얼마나 만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만났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수들 안 합니다. 다음에 꼭 씻고 일을 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토론을 하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에 새겨두면 집에 가서라도 조금 남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장르를 봤을 적에 우리가 오늘 이광선 교수님 스타일 좋네요. 이정래 소속부회장님 스타일 멋있습니다. 우리가 조인경 시인님이 스타일 예뻐요. 이렇게 할 적에 스타일은 여기서 누가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스타일은 뭘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투세이나 그 특색, 그리고 하는 그 일상생활의 패턴, 이런 걸 스타일이야. 예. 이쪽에서는 맵시 전체적인 그쪽에서는 누가 대표로 말씀드렸어요? 스타일이가 말하자면 체리스나 구가 하려고 하는 거 시민사.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은 어떤 형태를 보고 또 말을 하죠. 내면적인 정신 이런 거는 안 드러나고 이렇게 보고 모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죠? 신발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 달라졌다든지 이러면 오늘 멋지네 뭐 이러면서 스타일 좋다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글에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글은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가령 시는 자유시가 우리는 자유시 쓸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다른데 어디 이렇게 뭐 오신 분들하고 대담을 이렇게 문학 세미나 이렇게 했을 적에 노벨문학상을 말하자면 이제 시가 받을 경우에 뭐 소설도 주로 소설 일주로 하지만 시가 받을 경우에 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언어시가 말하자면 시도 동시도 있고 시조도 시고 자유시도 시입니다. 현대시도 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게 상을 받을 정도로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원로분이 대담하기를 시조입니까? 누가 시조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조는 좀 곤란하다. 세계적인 용어 번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조는 좀 예스러움이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 외에는 잘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를 그 번역에서 저기 영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붉어티티하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걸 붉다 빨갛다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그 번역할 적에는 한두 가지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영 엉뚱한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유시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시를 선택. 기왕이면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예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독자를 얻는 게 좋죠. 그 기왕이면 다운치마라고 하듯이 토끼놓고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이거 뭐 아까 내가 사업하는 거 아니라 했지만 그건 떠나서 뭐 이문 남는 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이제 자유시 스타일이 여러분들 알죠? 그죠? 일행으로서 끝나는 게 있고 짬국토의 시 세계적으로 제일 단시 짧은 시로서 성공한 분이 짬국토예요. 그죠? 프랑스의 작가. 내 귀는 소라껍질 바다를 그리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나버리죠. 한국말로는 그렇지만 그게 영어로는 한 줄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그거의 상징성, 은유, 감축성이 지금 꽉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라껍질이 귀 모양도 같고 또 귀는 듣는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그리움이라는 그 소라의 어떤 소라라는 건 화자일 수도 있고 그죠? 은유로 시인이 이제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걸 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행으로서 1년 일행으로서 끝날 수도 있고 내가 연습을 시키는 제자들을 일행으로 오늘은 한 편의 시를 쓴다. 다음에는 2행으로 한 편의 시를 쓴다. 다음에는 3행으로 한 편의 시를 쓴다. 다음에는 1년 1행씩 2년 그러니까 2행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써오느라 뭐 2조씩 해서 써오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잘 해요. 그리고 이제 끝을 할 적에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시는 통일감이 그것도 스타일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눈으로 쑥 훑어볼 적에 끝에 무슨 다로 끝나는 게 있다 없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로 끝날 적에 쭉 그렇게 끝나야지 그게 사람의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그리고 이렇게 쏙쏙 상대방이 공감할 적에 소통될 적에 이렇게 그 파동을 안 일으키고 바로바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자가 쓴 것을 갖다가 독자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끝에 그렇네 구려 뭐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가다가 읽으면서 이건 뭐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연상하던 내용이 다 나가 버린다고. 연상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연상이 다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제 말들이 지금 알아듣겠죠? 예.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문학을 어느 정도 하셨다 생각하고 제가 되는 대로 지금 아무 이거 없이 하고 있거든요. 자료 없이 하고 있으니까 자료는 뭐 최근 한 가지 하신 건 폼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니는 나는 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안에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있네 이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네 뭐 이런 식으로 내로서 쭉 끝나든지 아니면 다로서 쫙 끝나든지 뭐 그렇구요 하듯이 요로서 쫙 끝난다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시를 연습을 할 적에 연말을 할 적에 탁말을 하실 때 아니면 태고를 하실 적에 그러니까 통일감 주라 있는데 5편의 시를 쓴다면 5편 다 다다다다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풍요롭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단순한 사람이 돼. 이 사람은 단어를 얼마 못 아는 단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심사위원들이 볼 적에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 사람이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반응을 잘 살피면서 안에서 잘 끄집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은 한편은 그래 다다다다다 하고 끝을 내고 한편은 네네네 하고 끝을 내고 한편은 요요요요 하고 끝을 내고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은 끝에 이제 아예 그런 게 없이 뭐 동사라든지 뭐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냥 끝을 내면서 다음엔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뭐 무지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끝에 꼭 그 서술어가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편도 좋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다채롭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다양해요, 그죠?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언어로 문자로 아까 말씀처럼 쓰더라도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자기 감성이 거기서 다 우러나는 거예요. 감성이 그런 언어에 다 배어 나온다는 거죠. 예. 똑같이 하면은 감성이 조금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관을 하고 있지만 시라는 그런 밭을 자신들의 마음밭이 다 있어요. 그걸 개관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다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에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침 먹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점심 먹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녁 먹기 전에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다 시작을 하더라도 그렇고 또 마음속으로 어떤 영감을 얻으러 다닌다든지 헐감을 찾아서 다닐 때도 그렇고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 속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개관을 좀 빨리 하게 해주도록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물론 아주 그 글밭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글밭이 완전히 옥토인 경우의 사람들도 있겠지요. 천재석을 가졌다거나 그러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좀 황무지일 경우도 있어요. 예. 황무지일 경우에는 제가 손을 넣어가지고 큰 돌 작은 돌 큰 돌은 이제 뭐 우리가 돌담을 쌓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작은 돌은 또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쓰임새 있겠고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예,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죠, 그죠? 오심으로써 제 말귀를 알아들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왔는데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저기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인생을 쓰고 인간을 쓰고 자기 자신의 너 나의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안 울면 때리잖아요. 울으라고 말하라고 3번 스피치 빨리 하러 가라고 그죠? 그래 앵 울면은 벙어리가 아니다. 안 울면 얘가 벙어리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러는데 말이 늦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배우고 하고 언어도 배우고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잘 알려면은 3다라는 게 있죠, 그죠?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보고 그죠? 많이 경험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눕혀놓으면 눕혀놓고만 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엎어질 줄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점점 밀어차가지고 이제 기어갈 수 있고 그러다가 물 잡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손을 놓고도 한 발자국 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을 밀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바깥을 가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문을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뭐 3살, 4살 이렇게 되면 대문을 열고 어린이집을 간다라거나 뭐 유치원을 간다라거나 이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만나는 것이 이쪽에서는 아까 대답 안 한 분 만나는 분이 누구죠? 맨 처음에는 눈 뜨면
엄마를 만나죠. 엄마 젖 먹기 위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아빠 보고 뭐 가족이 형이 있으면 형을 본다든지 누나가 있으면 누나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가방을 메고 많이 어린이집을 간다 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친구 선생님이죠. 그래서 친구란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친구 친구는 제가 생각할 때 나쁜 놈.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내가 급할 때 제일 먼저 내한테 달려와주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네. 친구는 만나면 즐거운 사람. 저는 그냥 말씀. 예, 목소리 커서. 우리 양호선 박사님 부산여자대 출신이신데 장보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장보건 교수님이 67년생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친한 친구 형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란 무엇이냐면 양호선 박사님과 이제 좋은 분과 좋은 분을 연결시켜주는 이 매개체를 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양의 친구고 음의 친구도 있겠죠. 그걸 잘 구분하는 것이 나의 몫인데 양의 친구 그걸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보통 말하는데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는데 좋은 친구는 가장 나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생각합니다. 친구는 인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야, 오늘 수업이 참 어렵고 힘든 수업이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몇 번째 잡는 건지 그 친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거울이냐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또 친구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자기 행동을 또 개선을 하는 거고 뭐 좋은 모습, 멋진 모습을 보면 또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거울이 아닌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원이다. 저는 친구랑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라면 어깨동무도 하고 서로 좋은 얘기도 하면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아니면 다 나쁜 놈이다. 저에게 친구란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친구란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친구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제가 뭐 정을 주고 뭐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줄 때는 다 빠지고 뭐 없는 것 같는데 내가 정작 필요하고 결정적 순간에 나를 탁 도와줍니다. 이게 콩나물입니다. 우리 연교수 회장님 말 안 쓰는 지금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시는데 또 좀 미안한데. 네, 반갑습니다. 뺏겨서 죄송합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란 동행이다. 이유는 항상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회의라고. 아주 좋은 말씀 감동받았습니다. 예. 아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고요. 플러스 이제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학인은 문자가 언어가 친구가 되어야 돼. 사람 찾으러 가지 말고 책을 본다든지 말하고 같이 논다든지 문학이 내 친구다, 다른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다 이럴 정도로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시 스타일까지만 이야기했죠. 네. 근데 이제 평론은 어떠느냐 하면은 서로 결론이 있어야 돼요. 평론을 쓸 때는 뭐 선, 뭐 본론, 뭐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무튼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써 나가는 것이 평론입니다. 평론 논하는 논문처럼 그렇게 이제 논하는데 논문처럼 그렇게 주석 달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고. 예, 서론, 본론, 결론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필은 여러분들 뭐 북한의 대로 뭐 어쩌고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제목을 향해서 제목이 100점 만점에 제목은 50점이고 내용은 50점입니다. 그만큼 수필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봄으로써 그 절반은 읽어버린 생각이 되는 거죠.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알차야만이 100점 만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을 적에는 어찌 됐냐, 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거든지 이미 베스트셀러나 뭐 이렇게 알려진 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 서정주 시라든지 뭐 김소리 진달래꽃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알려진 그런 제목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눈 찌르는 격이 됩니다. 절대로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파멸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인상을 하는 분은 이름이 표절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지 뭐 10년 이상을 이렇게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그 시를 읊혀져 왔다든지 귀에 우리가 읽어져 왔을 적에는 그 시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보고 그냥 오히려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고. 예, 그래서 제가 심사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두산 공원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봤는데 그 제목을 원래 다 주잖아요. 시절에 그지? 줘가지고 그건 심사하기가 쉽게 뽑아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인상에는 본인들이 제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춘문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첫째는 신선해야 돼요. 신선해야만이 전부 사람들이 뽑을 적에 일단 책상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쓰레기통 다 넣습니다. 뭐 유사한 그런 내용. 본 건데 이거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한데 자기 보면서 안 되겠다. 버리고 다 이렇게 버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제목을 고심해가지고 제목이 양 교수가 말하기를 50점이라 하더라 생각하고 또 평소에 등단하신 분이라도 제목을 뽑을 적에 요즘 표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읽혀진 그런 이미 나와버린 제목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시에도 보면은 아까 내가 1행짜리, 2행짜리, 뭐 1년짜리, 2년짜리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연행은 알겠죠, 그죠? 그런 게 있지만 또 시에는 연작시라는 게 있어, 그죠? 연작시가 뭔 줄 알죠? 아는 분 손 들고 말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잘하시면 내가 이제 많이 내다와 분한테 읽어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책을. 이거는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연작시는 어떤 것인가? 갑자기 생각나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어머니라는 시를 썼다. 네. 그럼 어머니 1, 2, 3, 4 이게 연작시야. 예, 그렇죠. 예, 같은 제목으로 연달아서 작품을, 시를 계속 시작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작품들이 한때는 인기가 있었고 요즘도 주목을 받고 있고 부산 말고 서울에 보면 한국시인협회하고 현대시인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시인협회 상을 받은 아주 한 15년이 넘었을 텐데 그런 작품이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어머니로 해가지고 한 권을 다 써가지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머니 1월 1일 날에 어머니가 있고 1월 2일 날에 어머니가 있고 1월 3일 날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1월 4일 날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1월 5일 날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의 시에도 지금 박사학위 국문과에서 제일 많이 논문이 쓰이는 대상으로서 이상의 작품이 오감도 그 작품이 제일 많이 박사학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오감도 중에서 보면 뭐 제1의 아이가 뭐 울고 있어, 제2의 아이가 울고 있어, 제3의 아이가 울고 있어, 그 사람 시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명의 아이가 울고 있다는 이걸 쭉 이야기했는 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12명이 이제 그때는 일제 치하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해가지고 1월 달에 울고 그래가 12월 달까지 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위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아니고 실제 아이가 12명이 그래 울었다 얘가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위가 다 다르게 해가지고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가령 한영원의 뭐 님의 친구 이렇게 하면은 그 님이라는 걸 조국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님이다 제 애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다 그 사람은 불교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님이라는 것이 다 의미성에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다 의미라는 건 다양하게 의미가 포함되고 함유되어 있다. 그런 거를 한글로 님이라고 썼으니까 아주 잘 활용한 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이거는 예시문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다 의미성이 있는 것을 써야 된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방 눈으로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게 있죠.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죠? 그게 이제 언유인데 그게 다의 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촛불이면 마음 다 태워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그거 촛불이 나중에 자꾸 닳는데 하루에도 초가 뭐 이만한 우리 방만한 지금 우리가 있는 방만하게 촛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고만하게 지금 생일 촛불은 조그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초라는 게 지금 무슨 초를 말하는지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김동문의 신지 누가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또 내 마음은 호수이라는 게 뭐 금방 초가 됐다 금방 또 호수라 호수도 말이지 뭐 이만한 호수도 있을 것이고 태평양만한 호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력 안에 있는 뭐 어떤 다른 어떤 별에는 더 큰 호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10,000배 정도 더 지구보다 큰 별 이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서 그를 잡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명사와 명사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 들어온 그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비유법이 있어요. 그 낯설게 하기가 뭐냐면은 명사와 명사를 비틀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복합 명사로 만드는 건데 마음하고 촛불하고 명사잖아요. 그죠? 은자가 들어갔어.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죠? 은자 하나만 넣어가지고 그게 낯설게 하기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소 이래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러냐 하고 재판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 화자에 이끌려가지고 그 시인이 부르는 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명사와 명사 낯설게 하기를 연습하세요. 뭐 낯설게 하기 말하자면 다음에 내가 만난다면 오늘 5개씩 해가지고 다음 달에 봅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실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말하자면